본격 라디오 정보 전문 매거진 정보 중계탑. 지구촌은 지금도 각종 새로운 정보들이 넘쳐나는 정보의 바다에 출렁이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다양한 전문가를 통해서 알차고 유익한 정보와 함께 각종 쇼핑 정보도 나눠보는 본격 라디오 정보 나눔의 시간 정보 중계탑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김성주입니다. 네, 먼저 각 전문가를 통해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 나눔 시간인 클릭 정보 와이드 시간. 이 시간 이민 법률 정보 시간으로 박혜정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 정보들을 꾸러미로 묶어서 정리해드리는 알아봅시다 시간에는 학자금 서비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각종 제품 소개와 알뜰 쇼핑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틈새 쇼핑 정보 시간에는 김수보석과 함께하시겠습니다. 끝으로 각종 정보의 창을 열어드리는 정보의 창 시간에는 파머스 보험에서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중계탑 이 시간은 최고의 여러 전문의들과 함께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를 책임지는 뉴욕 메트로 피부과 제공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각 전문가를 통해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 나눔 시간인 클릭 정보 와이드부터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먼저 이민 법률 정보 시간으로 박혜정 변호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미 이민 법률 정보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박혜정 법률사무소의 박혜정 이민 전문 변호사와 유익한 정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해서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첫 시간이니까 먼저 이 박혜정 법률사무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사무실은요, 잉글로드 클래스 뉴저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 파트너 변호사 한 분, 데이비드 에런스템이라고, 네. 그분은 맨하튼 사무실에 계시고, 저는 뉴저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고요. 저는 주로 이제 이민이랑 상법 전문이고, 네. 데이비드 에런스템 변호사는 소송 전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합동법률사무소로 해서 이제 그 이민 전문을 취급하지만 그 외에 상법이라든지 또 소송도 취급을 하고 계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투자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투자는 EB5라고 해서 1밀리언 투자하는 게 있고 아니면 E2 비자라고 비이민 투자하는 비자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일단 오늘은요 네. H1B 전문직에 대해서 얘기를 네네.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네. 오케이, 전문직 비자는 H1B는 스페셜티 아큐페이션이에요. 네. 전문직 비자고요.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한테 주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템포러릴리 잠깐 동안 미국에서 일하실 수 있는 신분이에요. 그래서 네. 이거는 보통 3년씩 두 번 해서 맥시멈 6년까지 쓰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많이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페더럴 거버먼트, 연방 거버먼트의 1월 1일은 10월 1일이에요. 저희가 보는 캘린더에 10월 1일이 연방 정부에는 1월 1일이에요. 칼렌더가 좀 다르군요. 예. 네. 그래서 보통 이제 1년에 네. 6만 5천 개를 뽑는데 그게 이제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0월 그렇군요. 1일이 우리의 10월 1일이 이민국의 1월 1일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 다음 9월 말일까지 네. 그렇게 1년이 계산이 되는군요. 예. 네네. 그래서 6만 5천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2만 개가 따로 있는데 이거는 미국에서 대학 1을 졸업하신 분들만 한해서 2만 개가 코타가 이렇게 따로 있어요. 네. 뭐 토탈 계산하면은 8만 5천 개죠. 1년에 네. H1B 주는 게요. 네네.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게 원래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이 받는 거지만 이거는 이제 4년제 대학교 졸업자는 미국이건 뭐 한국이건 또 다른 나라건 상관없어요. 네. 그런데 또 4년제 졸업 안 하신
분들도 받을 수 있는 게 네. 3년 3년 그 경력을 1년 대학교 아카데믹 이어로 쳐줘요. 아, 예. 그래서 전문대를 나오신 분은 이제 2년을 나오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2년이 모자르니까 그거를 경력으로 계산하면 6년 경력이 필요하신 예. 거고, 예.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은 12년이 필요하죠. 4년, 보통 이제 4년제 대학교를 나오신 분들한테 주는 이 비자가 H1B니까, 그러니까 뭐 학교를 안 다니셨으면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다니신 적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3년이 1년 학교 다닌 거니까 12년이 토탈 필요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그 H1B라는 건 자격 조건이 대학 4년 졸업의 조건을 갖추는 사들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군요. 예. 고등학교 졸업을 했더라도 12년을 경력을 쌓으면은 같은 분야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예. 그럼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이제 2년제 졸업하신 분이 6년의 경력을 쌓으면은 이제 대학 졸업자가 되는데 여기에서 그 경력이라는 게 같은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걸 전공을 했으면 거기에 관련된 경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전문직이고 어떤 거는 전문직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하는 일은 사실은 비슷하다 해도 뭐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랑 테크니션이 있잖아요. 잡이요. 네네. 엔지니어는 전문직이에요. 그래서 H1B가 나와요. 신청을 하면요. 네, 예. 근데 테크니션은 또 안 나와요. 그거는 테크니션은 전문직이라고 안 봐요. 노동부에서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엔지니어로 들어간다 그러면 엔지니어링 그쪽 엔지니어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전자 엔지니어 쪽이다. 그러면 그쪽으로 12년 경력이 있으시거나 네네. 아니면 전문대 졸업 그 메이저를 하시고 6년 경력이 필요하시거나 네. 아니면은 4년제 대학교를 그쪽 일렉트로닉스 엔지니어링 아니면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이쪽으로 전공을 하셨어야 돼요. 테크니션이라고 하면 어떤 걸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냥 가전제품 고치고 이런 거는 테크니션이에요. 엔지니어들은 그걸 디자인을 할 줄 알고 블루프린트 다 읽고 네,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엔지니어고 디자인 같은 거는 못하죠. 그냥 간단하게 고치는 것만 하시는 분들은 테크니션으로 봐요. 아, 그렇군요. 예. 조금 이제 좀 모르신 분은 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계속해서 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미국 외 밖에서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이밸류에이션이라는 폼을 같이 넣어줘야 돼요. 이밸류에이션은 미국 대학교에서 그 디그리를 주는 교수들이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이런 학교에서 이렇게 학점을 받았으면은 이거는 미국에서 인정하는 4년제 대학교랑 똑같다. 아니면 경력도 그렇게 이밸류에이션을 받거든요. 저희가 보통 변호사들이 이밸류에이션 회사에다 이제 연락을 해서 이밸류에이션을 받는데, 근데 경력으로 하신 분들도 그 결론은 그 이밸류에이러들이 결론 써주는 거는 똑같아요. 이 사람은 미국에서 인정한 4년제 대학교 어떤 전공을 한 거랑 똑같다 이렇게요. 그거 꼭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민국 들어가기 전에 노동국의 레이버 컨디션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를 파일을 해야 돼요. 이게 보통 7일 걸리는데 옛날에는 7 캘린더 데이 걸렸는데 요즘은 한 7 비즈니스 데이 걸려요. 그리고 그게 승인이 나야지만 H1B를 파일을 할 수가 있어요. H1B 파일할 때 Certified 된 승인난 레이버 컨디션 어플리케이션을 같이 꼭 포함을 시켜주셔야 돼요. 저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 H1B라는 것은 이제 그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건 장기적이 아니고 이제 단기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연장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또 몇 년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래는 맥시멈 6년까지 쓰실 수 있고요. 거기에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가 5년째 전에
네. 영주권 신청 서류, 그러니까 레이버 서티피케이션이 파일이 되든가 아니면은 레이버 서티피케이션 파일 한 다음에 영주권 할 때 I-140이라는 폼이 들어가거든요. 아, 네. 네, 그게 뭐 승인이 났든가 그러면은 6년이 지났어도 연장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최대 6년이라고 하면 한 번 연장해서 6년이라는 이야기죠? 네, 보통 처음에 3년, 네. 3년밖에 안 주거든요. 3년이요. 3년이 맥시멈이에요, 받을 수 있는. 예. 네. 그러면 이제 6년까지 가능한데 6년 전에 만일에 내가 환경상 미국에서 영주 거주를 원하시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예.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럼 H-1B를 내놓고 또 갑자기 뭐 결혼을 했다든지 뭐 어쨌든 다른 환경 속에서 미국에 영주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영주 신청이 가능한데 영주권은 그럼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해야 되나요? 영주권은 대부분 보통 이제 제일 많은 게요. H-1B 해준 패티션 해주는 회사 있잖아요. 고용주가 네. 예. 영주권도 많이 해주세요. 아, 그렇게 연결을. 네. H-1B 비자를 처음에 신청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영주권도 나중에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군요. 예. 그런데 보통 네. 회사 처음에 H-1B 패티션 스판서 해주는 회사에서 많이 해주기도 하고요. 네. 꼭 그 회사에서 해줘야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H-1B로 A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에도 B라는 회사에서 영주권 스판서는 따로 써주셔도 상관없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H-1B 비자를 내는데 나이 제한이란 게 혹시 있나요? 아니요, 나이 제한은 없어요. 뭐 지금 현재 중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네. 그 경력을 갖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자격 조건이 되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예. 아. 예, 저희 손님도 50대, 60대도 꽤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뭐 한국에서 좀 은퇴하시고 예. 계속해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일을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는 마땅하게 은퇴해서 할 일이 없다면 예. 더 자기의 어떤 노하우를 미국에서도 할 수 있겠군요. 쌀 수 있겠군요. 예. 아,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더 중요한 포인트가 그 정도 되면 혼자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란 말입니다. 네네. 가족이 있을 것이고 또 자녀가 어린 자녀부터 이제 뭐 결혼한 한 자녀도 있을 거고 어떻게 해서 그러면 H-1 비자는 가족하고 같이 살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네, 가족들은 여기서 스파우스 배우자랑 애들밖에 안 돼요. 부모님들 형제들은 포함이 안 돼요. 네네. 예. 그러니까 뭐 배우자나 애들은 H4라는 걸 받아요. 네. H4라는 비자를 받는데 거기서 자녀분들은요. 네네. 21살 미치어야 되고요. 네. 결혼을 안 하셨어야만 부모님 H-1B를 따라서 H-4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자녀분이 21살이 넘었다. 그럼 그 자녀분은 따로 자기 신분을 유지를 하셔야 돼요. 부모님 따라서 H-4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 21세 미만이라는 건 우리 한국 분들은 한국 나이하고 약간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꼭 미국 나이 그러니까 네. 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네. 한국 나이로 하면 22세가 되는데 어쨌든 네. 그 미만의 자녀와 한해서는 미국에서 거주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면은 신청을 할 때 21세 미만이었는데 네. 이제 뭐 하다 보니까 21세가 넘어간 경우에는 어떤가요? 그러면 자기가 1세. 21세 넘어가기 전에 자기가 따로 신분을 따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녀가 21살에 이제 막 넘어간다. 그러면 보통 F1 학생 비자로 많이 바꾸세요. 아,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군요.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H-1B 비자를 맞으면 우리가 미국에서는 보통 평균 풀타임 근무 시간이 40시간이잖아요. 그런가요? 예. 그러면 40시간 이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파타임 비슷하게도 일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H-1B는 팔타임도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네. 일주일에 10시간 아니면 5시간 일한다면은 조금 이민국에서 볼 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미니멈 한 20시간 일주일에요? 그 정도는 문제 없이 H-1B 잘 나와요. 아, 그렇군요. 네. 본인이 좀 개인적으로 또 할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학업을 더 좀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파타임으로 근무하면서도 H-1B 비자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군요. 예.
H-1B를 받은 분들은 학교를 다니셔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를 다니시면서 일을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H-1B는 employment specific이라서 네. 인플로이어가 바뀌면은 다시 H-1B를 파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인플로이어가 회사가 그 고용주가 두 회사가 있으면 두 회사 다 승인을 받아야만 돼요. 네. 그러니까 그 패티션을 해준 H-1B 패티션을 해주고 그 승인난 그 회사에서만 일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H-1B는요. 아,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을 하게 되면 어쨌든 주급을 받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회사에 따라서 그 주급이 뭐 천차만별 똑같지는 않고 다를 텐데요. 예. H-1B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그 자기의 임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조건이 있나요? 예, 그거는 노동국에서 이렇게 포지션마다 각 네네. 타이틀마다 정해놓은 프리베일링 웨이지가 있어요. 미니멈 그거는 받으셔야 돼요. 그거 옛날 진짜 한 십몇 년 전엔 십몇 년 전도 아니에요. 한 10년 전, 뭐 8, 9년 전까지만 해도 인플로이어가 따로 서베이를 해서 프리베일링 웨이지를 받았다. 뭐 이게 온고잉 마켓, 그 레이버 마켓의 프라이스다. 한 시간당. 이렇게 해서 됐었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 근데 그것도 7, 8년 뭐 꽤 됐죠. 그때부터는 무조건 노동국에서 정해놓은 프리베일링 웨이지를 미니멈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문직급 분야에 따라서 다 조건이 다르다는 이야기네요. 예. 월급이 다 다르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아까 제가 여쭤본 것 중에 풀타임하고 파타임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지금 그 풀타임이 아니고 시간당 얼마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시간당으로 해서 그게 만약에 40시간이니까요. 저희가 계산하는 게 시간당 웨이지 곱하기 40 곱하기 52주니까 52를 한다고요. 그럼 그게 연봉이 나오잖아요. 그렇군요. 네, 미니멈 그렇게는 받으셔야 돼요. 그럼 시간당 계산이기 때문에 만일에 그 파타임으로 20시간을 일한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숫자에 맞춰서 계산해서 어느 정도를 받아야 된다는 게 수치가 나오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예. 좀 H-1B 비자에 또 관심 있으신 분이 많을 텐데요. 뭐 학생 비자로 와서 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소셜 번호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H-1B 이 배우자나 또 아까 21세 미만 자녀가 소셜 번호를 받을 수가 있나요? 예. 일할 수 있는 신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왜냐면 그분들은 월급을 받으면 그거 갖고 인컴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H-1B 승인 난 거 있으시면 어프로블 노티스 오리지널을 가지고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 가시면은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 홍길동이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이 미국에서는 일을 하고 싶어도 그 조건이 안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H-1B 비자는 그 가장이 만일에 일을 한다면 이 배우자나 자녀는 일을 못하게 되면 참 생활하기가 빠듯하거든요. 그러는데 소셜 번호를 받고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군요. 뭐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자, 오늘 그 첫 시간에 H-1B 비자부터 좀 유익하게 풀어주셨는데요. 박예정 법률사무소는 뉴저지 잉그루드 클립스에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 맨하탄에도 위치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 전화는 201-871-2461 871-2461번이고요. 오늘 박혜정 이민 전문 변호사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네. 여러분은 지금 각종 정보들을 정리해드리는 김성진의 정보중계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각종 정보에 대한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된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건강, 법률, 한방 또는 피부과 상담 등 이 각종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카톡에서 SBNUS,
SBN US로 아이디를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에 언제든지 여러분께서 궁금한 질문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전문가의 자세한 답변이나 상담 내용이 방송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 속 궁금한 내용들을 상담받으시고 유익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여러 정보들을 꾸러미로 묶어서 정리해드리는 알아봅시다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미 대학교 학자금 정보 시간으로 캐플린 학자금 서비스의 이은하 대표와 함께 유익한 정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캐플린 학자금 서비스 이은하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미국의 학자금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펩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하시던데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이게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연결을 할 수 있는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FAFSA라는 것은 네.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라는 그 약자로서 FAFSA라고 되어 있고 네. 이것은 이미 알려진 대로 그 연방 정부의 학생 파이낸셜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거의 2천억 불이 됩니다. 아, 네. 적절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누구라도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교육비 보조금 수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것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서류가 이 FAFSA라는 거예요. 아, 네. FAFSA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리고 네. 매년 1월 1일 날 오픈되게 돼 있어요. 아, 1월 1일부터 신청 서류가 접수가 된다는 이야기죠? 네네. 네. 그 대학 학자금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상관없이 FAFSA는 기본적으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네. 아, 그 기본적으로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미국에는 9월 달에 새 학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럼 1월부터 시작해서 9월 그 등록금을 받기 위한 그 전 단계에서 시작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9월 등록, 네. 9월에 입학하는 학생은 이미 1월부터 신청을 해서 네. 그 전 여름이 되기 전까지 파이낸셜 에이드 신청이 마무리가 네.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건 그 만일에 좀 늦게 신청을 하는 경우에 역시 이 펩사에서 그 신청 순서대로 모든 것을 일단 그 접수를 하게 되는 건가요? 뭐 같은 조건이라면 말이죠. FAFSA 자체는 사실은 그 듀데이트는 좀 마감일은 좀 늦게까지 있어요. 네. 그렇긴 하지만 이 FAFSA하고 상관없이 각 학교마다 자기가 정해놓은 학교마다 정해놓은 듀데이트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이 연방정부 보조금뿐만 아니라 학교 보조금도 필요하고 이 파이낸셜 에이드 패키지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 재정이라는 것은 연방정부 재정하고 또 다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늦게 신청하면은 학교 보조를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온라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게 이렇게 일반 우편으로도 접수를 할 수는 있는 건가요? 예전에는 그렇게들 네네. 선택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온라인으로 합니다. 네. 뭐 이제 요즘은 뭐 온라인 그 접수하고 하는데 불편하신 분이 거의 없을 걸로 알기 때문에 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 펩사를 이제 신청을 할 때 어떤 내역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 펩사에서는 물어보는 것이 각 가정마다 재정 환경이 어떤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세금 보고 전년도 세금 보고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세금 보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내역에 따라 소득이 얼마인지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여러 가지 물어보는 게 있고 그 펩사 신청을 위해서는 세금 보고서 말고도 소셜 시큐리티 카드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부모님들 그 텍스 보고하시기 위해서 W2 폼 받으신 게 있으면 W2 폼도 필요하시고 뱅크 스테이트먼트도 필요합니다. 최근 밸런스를 증명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그 외에 텍스 내지 않고 왜 프리텍스로 뭐 그렇죠. 401k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인포메이션 구체적으로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네. 그리고 개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세금 보고서도 또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텍스 보고를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1년치인가요? 뭐 몇 년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지금 펩사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1월 1일 날 오픈되기 때문에 네. 그 해의 세금 보고서는 지금 그렇군요. 마련돼 있지 않은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년도 세금 보고를 사용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 해의 세금 보고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그 전년도 것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네. 3개년도 세금 보고 자료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접수가 텍스 보고가 안 되는 거 빼고 2년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 1년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그 학교마다 다르다는 이야기군요. 네, 예.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2개년치만 있으면 되는데 네. 또 학교에 따라서는 그 전년도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렇군요. 그 소셜 세큐리티 카드는 어떻게 당사자고 양 부모님이 다 필요한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네, 다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가끔 가다가 카드를 잊어버리셔서 안 갖고 다니신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네, 분들은 그리고 카드 자체는 꼭 카드를 어디 보내야 된다기보다는 정확한 자기 소셜 넘버를 알고 있으면 괜찮고 아, 그래요? 학자금 신청하고 별개로 그거는 빨리 발급을 받으시는 게 그렇죠. 낫겠죠. 그리고 네, 또 네. 학교에서나 다른 데서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 카피를. 그러니까요. 아, 예. 그래서 혹시 없으신 분은 양 부모하고 그다음에 당사자는 꼭 카드를 카피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예. 그리고 영주권자이신 경우, 시민권자가 네. 아니신 분들은 영주권 앞뒷면 카피를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 영주권이요. 시민권인 경우에는 뭐 여권 같은 게 필요하나요? 아니면 관계가 없나요? 관계가 없어요. 아, 시민권자는요. 네. 그리고 특별히 근데 네. 시티즌십, 그러니까 시민권을 취득한 지 오래되지 않은 경우는 시티즌십을 증명해야 되는 경우에는 여권 카피가 필요할 수 있지만 네. 그냥 파이낸셜 에이드 신청 자체는 꼭 굳이 필요하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은 지금 최근에는 베리피케이션이 많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이렇죠. 어쨌든 준비는 좀 해놓으시는 게 꼭 네. 사용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좀 여유 있게 준비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뱅크 스테이트먼트는 이제 신청 시의 날짜와 네. 근접한 그런 뱅크 스테이트먼트가 필요할 텐데 보통 몇 개월 정도를 요구하나요? 스테이트먼트 요구 자체는 아니고 네. 그냥 최근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그 인포메이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신청서 작성 시에 그렇고 네. 간혹 이제 베리피케이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베리피케이션에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냥 네. 신청 단계에는 현재 밸런스만 정확하게 적으시면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펩사라는 것은 연방 정부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CSS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것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학자금 신청서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펩사가 있고 네. 사립학교의 경우는 펩사 외에도 칼리지 보드에서 마련된 CSS 프로파일이라는 걸 요구합니다. 아, 네. 모든 학교가 이걸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 따라서 자기네 자체 폼인 인스티튜셔널 폼이라는 걸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것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CSS나 인스티튜셔널 폼이나 그 내용은 많이 비슷해요. 하지만 이제 펩사보다는 훨씬 더 질문이 더 다양하고 세분화된 부분적인 것까지 다 요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작성하시기가 좀 어렵죠. 펩사보다는. 아, 네. 그럼 지금 조금 전에 펩사는 우리가 당연히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준비를 해서 연방 정부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되고요. 이 CSS 프로파일이라는 것은 이제 사립학교에 해당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네. 네. 일반적으로 사립학교인데 네. 사립학교가 아니어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아, 왜냐하면 그래요? 그 학교 자체에서 그 인포메이션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교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알아보셔서 어떤 분들은 펩사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한 가지 서류만 하고 마냥 기다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시고 마감 날짜 늦지 않도록 네. 펩사 외에도 CSS 프로파일이나 인스티튜셔널 폼을 작성해야 됩니다. 이 CSS의 그런 프로파일은 칼리지 스칼라십 서비스니까 내가 어느 학교가 결정이 되면 그 학교의 자료를 우리가 준비해서
시작을 하면 되겠군요. 그러면은요. 그렇게 학교를 결정되기 전에 지원하는 단계에서 해야 돼요. 이건 College Scholarship Service라는 거에서 그 해당 학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네. College Scholarship Service라는 기관에서 네. 그 SAT 시험 보는 그 기관에서 마련된 폼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각 대학마다 그걸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CSS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그럼 같이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립학교인 경우는 대부분의 학교가 다 CSS 그렇군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요구 조건은 아무래도 좀 복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음 시간에 좀 어떻게 다른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펩사하고 CSS 프로파일에 대해서 좀 잠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지금까지 캐플린 학자금 서비스의 이은하 대표께서 도움 말씀 주셨고요. 21 그랜 애베뉴 뉴저지 팰리사이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917-5331로 상담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대표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This is Information News Tower. 네, 정보중개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최고의 여러 전문의들과 함께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를 책임지는 뉴욕 메트로 피부과 제공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는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7090 가요 한 곡 선곡에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양한 각종 제품 소개와 함께 알뜰 쇼핑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틈새 쇼핑 정보 시간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해바라기와 함께합니다. 구름, 들꽃, 돌, 연인 듣고 돌아옵니다. 새파란 잔디 위에 누워 드높은 하늘을 보면 두둥실 떠가는 구름 한 점은 내 작은 마음이여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산기슭 외딴 그늘에 이름도 없이 피어있는 꽃 내 작은 기쁨이여라. 솔나무 언덕길을 따라 오솔길 찾아 걸으면 발끝에 채이는 작은 돌들은 내 작은 사랑이여라. 노래하는 어린이처럼 언제나 즐거운 모습 그 마음 항상 내 곁에 있어 내 작은 행복이여라. 내 작은 행복이여라. 내 작은 행복이여라. 내 작은 여러분은 지금 각종 정보들을 정리해드리는 김성진의 정보중개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정보중개탑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종 정보에 대한 여러분의 질문을 이 시간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된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건강, 법률, 한방 또는 피부과 상담 등 각종 생활 상담을 해드립니다. 카톡에서 SBNUS로 아이디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에 언제든지 여러분께서 궁금한 질문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시간에 가능하면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전문가의 자세한 답변이나 상담 내용이 방송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 속 궁금한 내용들을 상담받으시고 유익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각종 제품 소개와 함께 알뜰 쇼핑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틈새 쇼핑 정보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알뜰 쇼핑 정보 이 시간 김수보석의 김남표 사장과 연결해서 유익한 정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연말이 돼가고,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감사의 계절이 와서, 네.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좋은 선물을, 예, 뭐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부모님께 등등 또 요즘은 이제 그 결혼 예단 문화가 바뀌어서, 네. 예, 우리가 옛날엔 뭐 이불이나 무슨 뭐 은수저나 그런 걸 했었는데요. 예. 요즘은 그 양쪽 부모님들에게 선물이 좀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통 서구화가 되는데요. 네. 예,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약간 잘못된 보석 상식. 네. 예, 특히 그 중에 하나가 그 진주예요. 아, 진주요? 네. 예. 그래서, 이 진주는 사실은 굉장히 그 좋은 보석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진짜 이 진주는 아무 곳에나, 그러니까 뭐 결혼식장에 신부의 드레스 보면 자세히 보면 다 진주가 박혀 있고, 네. 예, 등등 이 진주는 진짜 그 어머니를 상징하는 그 보석인데, 많은 그 한국에서 오류가 진주는 눈물이다. 예. 그래서 그게 어머님을 상징을 하는 건가요? 예, 네. 예, 이제 서양에서는 마더 오브 펄이라고. 네. 예, 그 어머니를 상징합니다, 진주를. 그렇군요. 그 뜻은 예. 이제 그 조개가 그 살아있는 조개가 그 하나의 그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그 이물질이 사실 그 조개 속으로 들어오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예, 그거를 진짜 아파가면서도 참으면서 그걸 잘 감싸주고 그거를 다듬어가지고 진짜 그 아름다운 진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이 지금 말하면 우리 그 어머니가 자녀들한테 그렇게 진짜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 그런 정성이 똑같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진주라는데 예. 그 과정이 네. 그 진주의 그 생성 과정이 너무 힘들고 눈물겨워요 사실은. 예. 예,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특히 진주는 눈물이기 때문에 결혼할 때는 안 해주고 결혼 후에 1년 후에 이렇게 선물로 준다고 그런 이제 네. 잘못된 나가는데 예.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님의 희생 정신으로 자녀들이 진주처럼 나중에 성장을 하는데 거기에 눈물이 따르니까 그 눈물은 그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물을 통해서 어머니의 희생 정신을 기릴 수 있는 진주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서도 네. 예, 이 성경에서도 모든 재산을 팔아서 아름다운 그 보석을 취하기 위해서 사는 게 진주입니다, 사실은. 네. 예,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네. 예, 다른 보석도 나오지만 특히 이 진주는 이 성경에서도 그 천국을 비유하는 아주 최고의 보석으로 나와 있고, 예, 또 우리 왜 한국의 오랜 속담에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이제 네. 잘 어울리지 않는, 네. 잘 어울리지 않는 것을 이제 빗대서 말씀하는데, 그만큼 역으로 생각하면 진주는 아무데나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번 감사의 계절에 특히 그 부모님에게, 특히 뭐 아버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어머니에게 감사의 선물 하나, 진주는 좀 뜻깊은 그런 선물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진주는 사실 그 눈물이 아닌 진짜 감사의 마음으로 네. 하는 진짜 최고의 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잘못된 오류가 많은 분들이 진주는 사실은 라운드 동그라울수록 좋은 거예요. 네. 저희가 사실은 계속 진주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에서는 특히 이 유럽 쪽에서는 학교를 졸업하거나 또 그 자녀 중에서 딸이 첫 직장을 얻으면은 꼭 진주 목걸이나 귀걸이를 선물해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요즘 이제 한국도 결혼 예단에 부모님들에게, 어머님들에게, 양쪽 어머님들에게 진주 반지를 선물한다는 게 요즘 유행한데요. 네. 예.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그래서 결혼 예물 때 이 시댁에서 진주를 안 해줄 경우에는 친정 어머니라도 네. 진주 목걸이나 귀걸이 세트를 해준다는 그런 유래가 있어서. 네. 예. 끝으로 말이죠. 그러면은 이 진주를 우리가 잘 좀 고르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예,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네. 예, 진주는 우선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고요. 네. 예, 거기다가 가능하면은 진주만은 특별히 바다에서 나는 네. 사람이 깎지 못하는 내추럴 스톤이에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자연이 주는 거라서 굉장히 가능하면 라운드, 그러니까 동그란 게 귀해요. 네, 예. 그러니까 동그란 걸 하시는 게 더 좋은 거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엔 흠이 많이 없는 것, 예, 그런 것이 없는 것이 가장 바른 진주를 구입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색깔로도 좀 이렇게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럼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네. 진주 색깔을 사람들이 흰색이 좋다. 또 어떤 분들은 약간 노란기가 좋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약간 핑크색도 좋다는데 예, 천연 진주에 가까울수록 네. 약간 핑크빛 나는 게 좋은 거예요. 아, 핑크빛이요? 예, 네. 그러면 이런 것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다이아몬드처럼 감정서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그런 건 없나요? 물론 있죠. 아, 네. 물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이아몬드 같이 책에는 안 적혀 있지만은 네. 예, 진주도 보증서가 있고 품질 보증서가 있습니다. 아, 그게 직접 해서 드리는군요, 같이. 그럼요. 네. 예. 아, 예. 네, 지금까지 김수보서 김남표 사장께서 도움 말씀 주셨고요. 뉴욕 맨하탄 47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212-575-2317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This is Information News Tower. 네, 정보중개탑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샤워를 할 때 비누칠을 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이 매일 비누 거품으로 너무 청결하게 샤워를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몸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이 영국 데일리메일은 미국 여성내과 전문의이자 이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이 저자인 로빈 석한 박사의 말을 인용해서 비누의 강한 화학 성분이 이 장내 미생물과 같은 우리 몸에 이로운 박테리아까지 같이 죽여서 여성의 면역 체계와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속과 피부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집합체로서 인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체 대사 조절과 소화 능력이나 또 각종 질병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 영향력 또한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서간 박사는 꼭 샤워를 할 때마다 매번 비누칠을 할 필요는 없다면서 매일 샤워가 필요한 부위는 겨드랑이와 사타구니며
이러한 부위도 과도한 비누칠보다는 물로 가볍게 헹구는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샤워할 때 특히 그 이태리 타올로 때를 미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는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비누칠을 안 하고 샤워를 한다는 건 조금 꺼림칙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몸의 피부에는 좋은 박테리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그는 이 운동을 하고 땀이 많이 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면서 우리가 에볼라 병동에 있지 않는 한 우리 피부에 붙어있는 미생물들이 심각한 감염을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처간 박사는 매일 같이 비누칠 샤워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유기농 재료로 만든 순한 비누를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전하기도 있습니다. 다만 처간 박사는 손을 씻을 때는 무엇보다 비누 사용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기에 걸리기 쉬운 계절에는 20초 이상 비누칠을 해서 손을 잘 씻기만 해도 예방이 가능하다면서 손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요즘같이 감기가 걸리기 쉬운 일교차가 좀 많이 나는 그런 계절에는 특히 20초 이상 손 꼭 비누칠을 여러 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그는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농장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공원에서 점심을 먹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하기도 있습니다. 네, 정보중계탑 함께 하시는데요. 이 시간 끝 순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정보의 창을 열어드리는 정보의 창 시간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미국 보험 정보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머스 보험 리치필드 지점의 김상균 프로듀서와 함께 계속해서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도움 말씀 주시면 계시죠. 파머스 보험 리치필드 지점의 김상균 프로듀서 오늘도 자리에 모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자동차 보험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차 사고가 나면 실질적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이머전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이머전시 했을 때 뭐 우리가 로드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그런 조항도 들어가 있나요? 자,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이 토잉되는 경우에는요, 그 토잉 커버리지는 콜리전이라는 그 항목 하에서 자동적으로 보상을 해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팔러시에 보면은 토잉이나 아니면은 로드 사이드 어시스턴스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건 이제 교통사고 때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트리플 A 서비스처럼 뭐 갑자기 도로에서 차량이 정지한 경우 보험회사들이 일정 부분 토잉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아, 차가 사고 나서가 아니고 내 차가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갑자기 도로에 섰을 경우에도 토잉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이 그렇죠. 되나요? 네. 그거 그냥 모르는 분도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자기가 그냥 돈 다 내고 토잉해 가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보통 이제 팔러시를 보시면 많이들 이런 커버리지 내역은 갖고 계시거든요. 한번 보험 팔러시 확인해 보시고요. 예. 그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사유가 이제 우리가 차량하는 차량 배러리가 이제 방전이 돼서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운전하시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생기시는 경우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거리에 따라서 토잉 컴퍼니에서 와서 이제 가격이 책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토잉 커버리지 리밋은요, 보험회사마다 그리고 팔러시마다 이제 선택하시게 돼 있으신데요. 뭐 적게는 50불, 많게는 뭐 150불, 500불까지 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일정 부분은 보험 커버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네네. 만일에 이제 보통 이제 100불 선에 나왔다면은 거기에서 뭐 50불을 받든 그렇게
서로가 나눠서 내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보험회사가 지불하는 한도액이 75불이라면 75불까지 지불을 해주는 겁니다.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보험 가입자가 책임을 지고요. 그럼 자동차 보험을 자기 걸 좀 꼼꼼히 보시면 거기에서 그 토잉에서 얼마 정도 내가 페이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나와 있군요. 그러면은. 네.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네. 팔러시도 있고요. 네. 그렇지 않고 뭐 토잉 커버리지가 있다라고만 나와 있는 데가 있는데요. 네. 그 기준은 이제 보통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가까운 정비소까지 토잉해 주는 정도. 그 정도는 이제 보험회사들이 커버를 해주고요. 네. 특정한 리밋이 있다 그러면 그 리밋 한도 내에서 커버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저도 그렇고 그 어떤 제 아는 지인도 그렇고 많이 이제 그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네. 또 문제가 생기고 타이어가 이제 도저히 다른 일단은 그 스페어 타이어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정비소까지 가야 되는데 정비소 가면 또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비소에 자체 그렇죠. 고치려면. 거기에다 토잉까지 내려니까 좀 이렇게 부담이 되는데 그건 우리가 좀 미리 좀 알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셨다 그러면 영수증을 보험회사에다 발송을 해주시면 보험회사에서 그래요? 리임버스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은 사실 그냥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뭐 얼마 안 되니까 뭐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게 사고가 나면 내가 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500불 디덕터블이라는 이런 디덕터블을 어떻게 책정을 하게 되나요? 네. 우선은 디덕터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차량 소유주 이제 부담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시는데 만약에 보험료를 좀 절약하시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그 디덕터블 좀 올리시면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 좀 내려가시고요. 단지 이제 아셔야 될 부분은 또 사고가 발생을 하면 안 되겠지만 발생을 하게 되면 500불과 1000불의 차이는 심리적인 부담감 차이가 크시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가입을 하실 때 내가 1000불 정도는 부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1000불로 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1000불은 너무 부담이 큽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500불로 가입을 하시면 되시고요. 기본적으로는 500불부터 시작이 되는가요? 어떤가요? 기본적인 거는 그런 거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특별히 언급을 안 한다 그러면 750불이 그렇군요. 750불이 기본입니다. 그럼 그 선까지는 그 안에서 내가 상대방한테 잘못을 줘야 된다면 그건 이제 내가 페이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750불 정도 아래로 나왔다면.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을 했든 내가 잘못해서 상대방의 차가 좀 문제가 생겼든 간에 좀 아주 별로 그냥 겉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서로 그냥 우리 돈으로 페이합시다 하고 그런 그 제안도 많이 받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어떤가요? 그냥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도출이 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 마음이라는 거는 그때 또 당시하고 또 많이 또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대신에 이제 좋은 점이라 그러면 이제 서로가 그 레코드에 안 올라가니까 앞으로 차후 보험료에 대해서는 좀 유리한 조건으로 가실 수가 있으시죠.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틀리시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처를 하셔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이런 걸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게 차가 어쨌든 좀 파손이 돼서 일정 기간을 바디샵에다 맡겨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차가 이제 없는 경우에 있는 경우에는 뭐 그냥 부담 없이 같이 탈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보통 보험이 그런 렌트카도 어느 정도 지불을 하는 그런 보험이 기본적으로 들어있나요? 아니면 선택을 해야 되나요? 선택하시는 상황이시고요. 이제 보통 보험회사들이 한 달까지 커버를 해주고요. 하루에 렌트카를 빌리실 수 있는 그 리밋은 좀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서 내 차량 밸류에 맞게 적당하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자동차 보험을 들려고 한다면 그거까지 다 체크업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전혀 그냥 렌트나 선택 안 하겠다 그러면 또 그것도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나요?
그거는 선택 사항이시기 때문에 안 하시겠다 그러시면 이제 거기에 대한 보험료 부분은 빠지게 되시죠. 그렇죠. 네. 그럼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이제 디덕터블 외에 또 제가 이제 이머전시 로드 서비스 그런 것도 제가 선택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이런 걸 잘 모르신 분들은 그냥 본인이 기본적으로 선택이 돼서 이렇게 그 증서에 나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겠군요. 뭐 정확한 건 없더라도. 네, 뭐 요즘은 이제 제가 그 여기저기 팔럿이 이슈된 거를 보면은요, 대부분 많은 프로듀서들이 그 로드사이드 어시스턴스랑 렌트카 커버리지는 많이 좀 포함을 시켜주죠. 포함시키죠.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특정하게 이제 그거 빼주세요 하면은 이제 빼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 계약할 때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프로듀서에게 좀 미리 알아봐서 현재 제가 토행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치더라도 어느 순간에 이머전시니까 그런 상황을 생각하고 내가 내 자신의 그 커버리지를 좀 알아주면 어떤 상황에 처해도 거기에 일단은 연결할 수가 있으니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험이라는 게.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중개탑 이 시간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매치로 피부과 제공으로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마무리곡으로 인사드리겠는데요. K-팝 준비했습니다. 이 2개월의 김예림과 유재환이 함께합니다. 커피 끝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성균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Would you like some coffee? 네가 있을까 또 가봤어 항상 똑같은 길 똑같은 카페 너와 같이 앉아 마시던 커피가 똑같아 참 여전히 쓰다 내 손에 들려있는 저 따뜻한 향도 그대로인 커피가 입에 닿을 때마다 뜨거워서 뜨잖아 위에 모든 게 다 됐어 소리차고 마음이 차고 커피가 다 식어버려 우리같이 시킨 건데 왜 어째서 내가 든 커피만 따뜻해 색깔인 건 당시간 줄 몰랐어 커피 항상 같은 컵에 담긴 커피 너와 같은 커피인 줄만 알아 난 그러나 하는 걸 I don't know Would you like some coffee? 뭐야 이거 헤어진 건지 아니 헤어진 건지 기다리는 건지 아니 기다려야 할지 고개 들고서 말 좀 해봐 그러다 취한 속에 빠지겠어 정말 미안한데 커피 한 모금 마시는 날 내 손에 들려있는 저 따뜻한 향도 그대로인 커피가 입에 닿을 때마다 뜨거워서 뜨잖아 모든 게 다 됐어 소리차고 마음이 차고 커피가 다 식어버려 우리같이 시킨 건데 왜 어째서 내가 든 커피만 따뜻해 색깔인 건 당시간 줄 몰랐어 커피
카